오늘 뭐 제가 이제 강의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코로나 사태가 이제 나왔는데 이게 뭐 소위 우리에게 어떤 좀 영향을 주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실상 이제 최근에 전개된 미중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지금 한 40분에서 50분 사이 제가 강연을 하고 그다음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오늘부로 확진자 수가 1억 3천만 명 정도가 생겼고 사망자 수가 300만 명을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인 거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코로나 사태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코로나 사태라는 게 새로운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 이렇게 보면 아놀드 토인비 역사학자도 지적을 했지만은 제국의 흥망은 결국 자연 상황, 자연재해, 그 중에서도 이제 전염병 같은 데 큰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이제 윌리엄 맥리라고 하는 시카고 대학 역사학과 교수신데 이미 타계하셨습니다만은 그분이 이제 Plagues and People이라고 해서 전염병과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을 1976년에 냈어요. 그래서 그분 주장은 가령 뭐 한나라가 망한 것 같은 것도 결국에 전염병 때문이고 로마 제국이 망한 것도 사실 가장 큰 원인은 물론 이제 게르만 용병 대장이 이제 서로마 제국을 침공한 것도 있지만 그 전에 부보닉 디지즈라고 해서 일종의 패스트 일종의 확산이 되면서 안토니우스 디지즈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런 질병의 그 전염병의 확산 때문에 로마 제국의 인구가 감소하고 사회적 기강이 이제 와해되면서 그때 이제 외세가 침공해서 이제 로마 제국이 망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국이 흥망뿐만 아니고 뭐 가령 14세기 패스트가 나서 유럽에 농업 자본주의가 생긴 사례라든가 1918년 스페인 독감이 생겨갖고 전 세계에서 거의 뭐 5천만 명 이상의 이제 희생자들이 생겼는데 그 와중에서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퍼블릭 헬스 공공보건과 방역의 개념이 생기고 이렇게 보면 인류 역사의 궤적에서 보면 사실상 그 전염병이 큰 영향을 줬다. 근데 왜 전염병이라고 하는 게 계속 주기적으로 나오느냐? 뭐 그거는 우리가 인류가 이제 가축을 집에서 사육하는 과정에서 전염병이 생겨났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시작과 더불어서 이제 전염병들이 있었던 건데, 그러나 지금까지 이 전염병을 우리가 과소평가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Human exemptionalism, 인간 예외주의. 특히 르네상스 이후에 인간은 자연을 극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전염병과 같은 것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고 본 거죠. 또 사실 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과거에 뭐 콜레라도 그렇고, 뭐 1990년대 들어와서 에이즈가 확산됐을 때도 그렇고, 사스, 조류독감, 메르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있을 때는 에볼라 같은 게 생겼지만은 생겨서 얼마 없어서 곧 백신이 개발이 되고, 그 다음에 치료제가 개발이 되고, 그래서 그걸 극복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염병 같은 게 국가안보 사안이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죠. 공공보건의 영역, 방역의 영역만 있다고 본 거죠.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는 사실은 그러한 기존의 관념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사례가 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상 뭐 코로나 사태가 준 영향은 상당히 많죠. 근데 가장 큰 건 경제적 영향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제를 얘기할 때 1930년대 Great Depression 해서 대공황, 2008년, 9년 리만 브라더 사건 났을 때 발생했던 Great Recession, 소위 불황, 그리고 지금 전개되고 있는 Great Lockdown, 대봉쇄 해서 지금 코로나 사태로 발생하고 있는 경제 부분의 대봉쇄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1930년대 대공황보다 더 심각하다. 작년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금년은 달라지고 있죠. 가령 IMF 같은 경우는 금년에 뭐 전 세계 경제가 6% 정도 성공한다라고 해서 성장할 수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과거하고는 달라졌는데, 그러나 하여간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게 성장을 침체하고 특히 불평등 구조를 더 심화시키고 있고, 그리고 재난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뭐 기본소득도 보장해주고 하다 보니까 국가의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국가의 부채가 증대된다는 것은 우리 다음에 올 세대들이
그걸 감당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제너레이셔널 세대 간 또 불평등을 가져온다고 보는 거예요. 그 경제적으로 상당히 우리는 새로운 일상에 지금 직면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 코로나 사태가 가져온 게 국제 자본주의 분업 질서에 큰 변화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고 이제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영향이 크죠. 우리 지금 오늘 강의 패턴도 과거에 있을 수 없었던 것들이거든요. 이 디스탄트 러닝이라고 해서 원격 교육이라고 하는 게 없었는데, 이것도 코로나가 가져온 새로운 일상에 해당이 되겠죠. 재택근무도 마찬가지예요. 과거 재택근무라고 생각할 수 없었는데, 제 지인 중에 페이스북에 다니는 친구인데, 이제는 평생을 재택근무한답니다.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도 평생 재택근무를 하고, 제 아들놈도 이제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이 친구가 최근에 직장을 잡은 게, 전에는 출퇴근하는 직장을 잡았다가 본사가 인디애나폴리스에 있는 그런 회사를 재택근무하는 회사로 잡는 거예요. 그것도 달라진 하나의 일상 중에 하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되다 보니까 이게 누구는 마스크 끼고 누구는 마스크 안 끼고, 응? 누구는 QR 코드 갖고 있고 안 갖고 있고, 어느 교회에서는 당국 지침 수용하지 않아서 결국 확진자가 확산되고, 이러다 보니까 코로나사 때문에 사회적 불신도 상당히 심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유발 하라리 히브리 대학교 교수 주장은 이 코로나 사태가 가져온 새로운 정형이 조지 오웰이 1984년에서 얘기했던 빅브라더, 소위 권위주의적인 감시 사회가 등장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지금 우리 QR코드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개인에 대한 모든 신상을 다 갖고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같은 데서는 홍채인식, 안면인식, 지문인식, 그리고 지금 보면은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CCTV가 많은 데거든요. 그럼 우리의 모든 일상을 빅브라더인 국가가 전부 다 감시하게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 임팩이 적을 수도 있지만은,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이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해서 감시 사회가 아주 구조화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사회적 영향도 크고, 정치적 영향 중에서 정치 철학적 논쟁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봐요. 이게 국가와 개인과 공동체의 사회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하버드대학교 철학과 교수하셨던 존 롤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Theory of Justice라고 해서 정의론이라는 책을 쓴 분이 있는데, 그분이 주장은 재미있어요.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을 만들 때 가장 기본 원칙은 뭐냐? 그 양반이 얘기하는 기본 원칙이라는 것은 소위 difference principle이라고 해서 차별의 법칙이에요. 그 차별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 사회에서 가장 어렵고 곤란한 사람을 먼저 도와주는 그런 정치적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헌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정치적 자유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게 가능하느냐?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면, 임마누엘 칸트적인 질문인데, veil of ignorance, 여러분이 무지의 베일을 쓰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성별, 출신 지역, 그 다음에 빈부, 격차, 이 모든 걸 잃어버린 상태에서, 그런 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완전한 무지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이 생겼을 때 도와줄 거냐 안 도와줄 거냐? 우리는 도와주는 게 인간의 기본 심성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럼 헌법도 그렇게 소위 디자인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논리 따지면 지금 코로나 사태가 났다. 나이, 성별에 관계없이 제일 지금 위급한 사람부터 구해줘야 되는 게 국가의 의무라고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모든 국가 사실 그런 정책을 지향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반론을 펴는 대표적인 게 뭐냐? 자유지상주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작년에 코로나 사태 났을 때 막 일부 사람들이 마스크도 안 끼고 총 들고 나와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막 데모를 벌이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 주장은 그거예요. 국가가 뭐냐? 국가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사회적 계약에 의해서 만든 거다. 개인이 주인인데 왜 국가가 우리 보고 마스크 껴라 말아라, 그 다음에 식당을 몇 시까지 하라 말아라 이렇게 주장하느냐? 국가라고 하는 건 우리 개인들이 사회적 계약에 있어 만든 인위적인 조직일 뿐인데 왜 그 조직이 개인을 억압하느냐? 그래서 지금 우리 일부 교회 같은 데서 우리 정부가 방역 이유 때문에 이제 못하도록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우리 개인의 자유가 공동체 이익보다 더 중요하고 국가
지시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게 미국에서 많이 나타났고 영국에서도 나타났고 지금 한국에서도 그런 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국가와 개인 간의 긴장이 엄청 심해지는 거죠. 근데 또 코로나 발생 초기에는 또 영국이나 이태리 같은 데서는 공리주의적인 접근을 많이 했어요. 유틸리타리안 어프로치죠. 공리주의 하면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벤탐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원칙이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코로나 사태가 났다. 80대 이상 되신 분들은 곧 돌아가실 분들이다. 그건 병상이 없고 산소호흡기 없고 이렇게 하는데 돌아가실 분 살리는 것보다는 젊은 사람들 살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극단적인 형태는 스웨덴 같은 데서 집단 면역, 허드 임뮤니티가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전 인구의 60% 이상만 감염이 되면은 집단 면역이 생기게 되니까 그냥 렉가리 두자는 거예요. 거기서 죽을 사람은 죽고 살릴 사람은 살리자라고 하는 이런 접근. 그래서 이 공리주의 접근은 어떻게 보면 다윈이즘하고도 비슷하죠. 다윈주의. 그냥 적자 생존하고 비슷하죠. 이런 논쟁도 있고. 그러나 이제 한국 같은 데는 아주 그 마이클 샌더스, 그 정의론을 쓴 마이클 샌더스가 정의 내기는 한국 같은 데는 공동체주의, 커뮤니타리안 어프로치를 한다고 봐요. 그건 무슨냐? 개인의 자유보다도 공동체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회적 합의가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이나 대만이나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가 서구라파 국가들보다는 훨씬 코로나에 잘 대응한다. 근데 여기서 차이점이 있죠. 중국 같은 데는 공동체주의를 거의 전체주의적으로 강압하는 케이스고, 일본 같은 데는 작년에 이제 코로나 대응에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는 도쿄 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서 그러면 확진자 숫자가 적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검사 수를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일본 전 사회가 침묵으로 일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보면 이건 극단적 공동체주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한국이 아주 좋은 공동체주의 접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이 문제는 앞으로도 요 문제는 계속 될 것 같아요. 이번 코로나 사태가 나면서 개인과 국가와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코로나 사태 나서 새로운 일상이 이제 국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국제적으로는 어떻게 되는가? 우선 안보 개념에 상당히 큰 변화가 왔어요. 과거 안보하면 국가 안보 중에서 군사 안보가 중요한데, 아무리 한 국가가 방역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서로 사람들이 왕래를 할 것이고, 그럼 그 코로나가 옮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별 국가가 아무리 방역을 잘한다고 해도 보장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 세계적 차원에서 봐야 된다. 그래서 국가 안보보다 더 중요한 게 글로벌 시큐리티, 세계 안보가 중요하고, 군사 안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물학적 안보, 바이올로지컬 시큐리티, 그 중에서도 인간의 생명이 존중되는 휴먼 시큐리티, 인간 안보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보 개념이 큰 변화가 오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세계화가 끝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죠. 이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에 그렇게 빠른 시간에 번질 수 있던 거는 교통수단이 발달이 되고, 그 다음에 사람과 물자가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생기는 문제니까, 이거 세계화가 우리에게 꼭 축복이 아니고 엄청난 저주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지금 느끼게 된 거거든요. 그 다음 지금 전 세계가 지금 그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서 그 세계적인 소위 공급 사슬에서 연결이 됐는데, 중국에서 코로나 사태 나서 부품 공장 문 닫으니까 한국에서 자동차 생산을 못 하는 거예요. 조립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세계화가 꼭 옳은 건 아니다. 우리 국가 중심으로 결국 좀 가야 될 것 아니냐.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일어나는 게 세미컨덕터도 미국에서 제조하겠다. 과거에 전부 다 아웃소싱 주던 거를, 이런 것들이 결국 세계화의 후퇴를 얘기하는 것 아니냐. 뭐 어떤 분은 뭐 작년에 코로나 사태가 났을 때는 소위 에피타프, 그러니까 세계화의 묘비명을 가져온 게 코로나라고 얘기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던 세계화의 개념에 상당히 큰 변화가 올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있는 거는 전쟁과 평화의 미래에 관한 건데요. 그 MIT의 베리 포젠이라는 국제정치학 교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새로운 신조어를 만들었어요. 그 신조어가 팍스 판데미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냥 전염병을 통한 평화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코로나 사태가 나니까 군을 동원을 못 하잖아요.
잠수함이나 함정에 밀폐된 데가 군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병영에서 훈련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나서 정부 지출이 다른 분야, 그러니까 뭐 방역하는 데부터 시작해서 뭐 기본소득 지원해주고 그 재난 지원해주고 하다 보면 국가 재정이 씀씀이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방위비가, 국방비가 감축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전쟁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는 주장을 하는데, 또 반대는 또 하버드 대학에 있는 스테판 월트 교수 같은 사람 역사적 사례를 얘기해서 코로나 사태가 왔다, 경제가 악화된다. 경제가 악화되게 되면은 나라마다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릴 것이고, 그러면 이 친구들이 항상 외부에서 희생양을 찾을 것이다. 히틀러가 1932년에 그 선거 승리해서 결국에 그 당시에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왔고 실업률이 높았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한 게 2차 대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돼서 그렇게 되면은 전쟁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이런 논쟁이 우리 국제 정치에서 지금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네 번째 건 서구 사대주의 쇠퇴와 신황화론의 등장인데, 이건 상당히 우리가 걱정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요즘 아시아 혐오 범죄라고 하는 게 그런 중에 대표적인 건데, 원래 이 황화론이라고 하는 거, 영어로 옐로 퍼릴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19세기 말에 통일된 독일의 저희 황제가 빌헬름 2세였거든요. 이 양반이 결국 자기들이 소위 국력을 신장시키는 명분 중에 하나가 중국의 위협론을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황화론을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럽에서는 4세기 훈족이 유럽을 침공했었잖아요. 12세기 몽고족이 침공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의 오랜 역사 속에서 아시아인이라고, 황인종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공포의 대상이 되었거든요. 그 빌헬름 2세가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1920년대 되면은 일본 경제가 아주 흥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동남아를 두고 미국,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하고 자원 확보를 위해서 경쟁하기 시작하고, 특히 섬유 시장에서 일본이 엄청나게 팽창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 또 유럽에서 나온 게 황화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일본에서 나온 대동아 공영권이라고 하는 게 황인종을 위한, 자기들이 황인종을, 아시아 황인종을, 아시아 민족 황인종을 위해서 자기들이 총대를 맨대는 그 개념으로 대동아 공영권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다 80년대 일본 경제가 잘 되니까 미국에서 재팬 배싱, 일본 때리기 나왔고, 지금은 중국 때리기로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걸 쭉 보다 보면은 이게 여기서 흥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하나는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 아시아 쪽 사람들은 비교적 아주 성공적으로 되쳐나가는데 유럽이 다 실패를 했거든요. 유럽이, 그래서 유발 하라리도 그런 인터뷰를 BBC 요구했는데, 지금 서구가 내세울 게 없다. 아시아를 봐라. 얼마나 지금 코로나 잘 대처하고 나고 있느냐. 서구의 우월주의를 얘기할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여기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를 보면은 아시아인에 대한 경계.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인, 중국인은 황인종, 모든 황인종은 우리의 증오의 대상. 이런 등승이 형성되는 거예요. 제가 작년 2월 9일날 제가 파리에 있었어요. 그때만 거기 이렇게 길거리 가고 있으면은 파리 시내에서, 그때 창궐 하지 않을 때거든요. 저 손가락 이렇게 시노아 나보고 중국 사람 이러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이제 파리 같은데 이제 월남 사람들이, 베트남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하친구가 하도 그렇게 핍박을 받으니까 마스크 딱 써갖고 Je ne suis pas virus, 그러니까 나는 비루스가 아니다, 바이러스가 아니다라고 하는 마스크를 끼고 다닐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 보세요. 지금 뉴욕에서, 뭐 LA에서, 텍사스에서, 그리고 심지어 호주에서 아시안을 대상으로 해서 다 중국인이라고 하면서 아시안들 지금 공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심해진다라고 하면은 사뮤엘 헌팅턴 교수가 얘기했던 문명 충돌론이라고 하는 것도 배제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지금 미국에서는 반중 콜리션, 연합을 지금 만들려고 그러는데, 만약 유럽과 미국에서 아시아 황인종에 대한 배척 또는 증오 현상이 극대화되면은 1930년대 일본이 대동아 공영권 주장하는 거고 거의 비슷한 양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가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때 여러분, 그러니까 윤치호 선생의 일기라고 연세대학 출판부에서 나온 걸 한번, 그 국문 일기가 있고 영문 일기가 있는데,
영문이 또 영어로 그 국문으로 번역돼서 나오는데 꼭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재미있는 게 있어요. 그 양반이 1880년대 기독교 재단 장학금을 받고 밴더빌트 대학에 유학을 가요. 그리고 나중에 에머리 대학 가서 공부를 했는데 우리 조선 사람으로 제일 먼저 미국 유학을 갔던 사람인데 그 양반이 1930년대 말 40년대 초에 일본 편을 들어요. 공개적으로. 그래서 한국에서는 윤치호 선생은 친일파로 분류가 됐는데 근데 그 이유를 그 양반이 일기를 보면 나타나요. 기독교에서는 결국에 보편적 가치를 강조하고 사랑을 강조하고 그러는데 자기 테네시에 와서 밴더빌트 대학에 있는 내셔빌 테네시 와서 보니까 거기에서 흑인들하고 중국인 쿨리들, 중국인 노동자들 그들이 멸시와 학대를 당하는 거 보고 기독교가 얼마나 위선적인 건가, 이 서구의 인종주의가 얼마나 나쁜 것인가라고 하는 걸 느낀 데는 그 대목들이 나와요. 그게 결국에 나중에 대동강 공명권에서 미국하고 일본이 싸울 때 이 사람이 일본 편을 드는 백인 우월주의에 대한 저항으로서 일본을 지지하는 이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게 그냥 강구할 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번 코로나 사태 나면서 국제정치 대표 나타나는 대표적 현상이 다 자기 나라 살기에 바꾸는 거예요. 미국만 하더라도 뭐 에볼라 사태 났을 때도 오바마 대통령이 거의 150억 불 정도 돈을 투자를 해갖고 지금 코백스라고 하는 국제 기구도 만들고 그 에볼라 퇴치를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미국 정부가 했거든요. 근데 이번 코로나 사태 나오니까 작년 1월에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 튜빙겐 대학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백신 연구하는 데가 있는데 아예 미국 정부 보고 지시해갖고 그 백신 연구소를 인수할 수 있도록 돈을 얼마라도 주더라도 인수하라고 지시를 내린 적이 있어요. 그때 메르켈 독일 총리 포함해서 독일의 정치인들이 다 반대를 하죠. 백신은 인류의 공공재지 미국만을 위한 게 아니다. 그런데 그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걸 백신 민족주의라고 하는데 나라마다 지들부터 먼저 하도록 하고 뭐냐면 지들만 해서 백신 맞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코로나가 퇴치되지 않으면 다 그 나라로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제 공공재를 만들어서 백신 퇴치를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다 자기 나라만 챙기는 백신 민족주의라고 하는 게 현실이 되고 지금 이 순간 자체도 미국은 미국대로 유럽파 국가들도 전부 다 백신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게 국내 정치적 지지하고 연계가 되니까. 이게 참 그 코로나 사태가 가져온 국제 정치의 그 어두운 면을 보일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코로나 사태가 왔는데 제일 우리가 걱정하는 게 이게 세계 질서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냐. 제가 작년에 쭉 주로 이제 미국과 유럽 중심의 논쟁을 쭉 정리를 해보니까 5가지 시나리오를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키신저 박사가 주장하는 건데 코로나 사태가 엄습을 했잖아요. 그러면 키신저 박사 얘기는 이 코로나 사태가 5년 이상 장기화되면은 대부분의 국가들은 빗장을 걸어 잠그고 중세의 성곽 도시처럼 행동할 것이다. 인 거예요. 그 자급자족하게 되고 자급자족이 어려우면 주변 국가들하고 연결해서 배타적 경제 블록을 만들어서 그렇게 될 것이다. 그건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지만은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신중세가 나타나는 게 되겠죠. 최근에 이제 백신이 개발이 되고 그다음 치료제가 개발이 되니까 이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졌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하는 것은 여기 월터 미드니 뭐 조지 프리드만 심지어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얘기하는 게 이런 주장이에요. 브루킹스 연구소에 소장하는 분이 전에 해병대 사령관 했던 사람인데 존 알렌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어떤 주장을 하냐면 코로나 사태에서 승리하는 국가가 새로운 역사를 쓸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주장을 하는 사람은 미국이 승리할 것이고 미국이 새로운 역사를 쓸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패권을 통한 새로운 세계 평화가 올 것이다 주장하는 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로는 박스제니카라고 해서 가만히 보니까 미국은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초기에는 중국에서는 코로나가 발생했지만 미국에는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미국에서 코로나가 창궐하고 세계에서 제일 확진자 수가 많은 국가가 됐고 중국에서는 코로나 사태를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냐, 이 싸움에서 중국이 이기는 것 아니냐.
그러면 중국 패권을 통한 세계 질서가 오는 거 아니냐. 그게 박스치니카예요. 근데 여기서 논쟁은 그러면 중국 패권을 통한 세계 질서라고 하는 게 어떤 모습이냐. 과거의 조공과 책봉과 같은 그런 시스템으로 올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뭐 현재 지금 그 근대 국가 시스템에서 조공과 책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고, 대신 중국 중심적인 지역 질서가 생기고, 그 다음에 1대1로를 통해서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이 중국에 의존하는 현상. 그래서 그 지역에 있어서 중국의 패권적 영향력이 강화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주장이 이제 팍스 시니카에 해당이 돼요. 네 번째 팍스 유니버셜리스라고 하는 것은 미국 대통령 41대 대통령 조지 허버트 부시 대통령이 1991년 9월 23일 날 1차 걸프전에서 미국이 승리를 했어요. 미국이 다국적군을 끌고 와서 성공을 했는데, 그때 유엔 총회 연설에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아주 혁명적 발언을 해요. 이제 더 이상 미국은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 패권을 통한 세계 평화를 추구하지 않겠다. 우리는 팍스 유니버셜리스, 유엔 또는 보편성을 통한 세계 평화를 추구하겠다고 선언을 해요. 상당히 의미 있는 선언이었어요. 미국 중심으로 세계 질서를 만드는 게 아니고 유엔 중심, 다자주의 협력을 통한 세계 질서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가능성도 제가 볼 때는 이제 큰 게, 요걸 하려고 하면은 유엔 기능 포함해서 뭐 지금 세계 무역기구, 세계 보건기구 할 것 없이 국제기구들이 기능이 활성화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미국하고 중국이 협력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 봤을 때 미국하고 중국이 협력 가능성은 상당히 저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워진다는 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마지막으로 가능한 거는 현상 유지가 계속될 것이다. 그럼 현상 유지는 뭐냐? 미국과 중국 사이에 느슨한 그리고 비대칭적인 양극 체제가 유지가 될 것이다. 그럼 왜 느슨한가? 과거 미국과 소련이 냉전할 때처럼 타이트 바이폴라리티, 아주 단단한 양극 체제가 아니고 미국과 중국이 상호 의존성이 상당히 높고 서로 열려져 있기 때문에 느슨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asymmetric, 비대칭적이라고 하는 건 지금 현 단계에서 보면 미국의 국력이 중국에 압도적으로 우세해요. 지금 뭐 경제력만 해도 미국 같은 데는 한 GDP가 한 21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중국 같은 데는 지금 14조 한 5천억 정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6조 이상인데, 물론 이제 앞으로 5년, 10년 후에 변화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지금 현 시점에서 때 미국이 경제력은 압도적이고, 군사력도 미국은 지금 연 한 7천억 불 정도의 국방비를 써요. 중국은 한 2,400억 불 정도 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엄청난 차이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군사적으로 세계 패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군력에 달려 있어요. 해군력 중에서도 항공모함 전투단을 가져야 돼요. 미국 같은 데는 지금 항공모함이 11척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미 본토에서 3척, 캐리비안의 네 번째 항공모함, 그 다음 바레인의 5함대에서 미 항공모함이 전투단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 지중해 대서양 그 6함대가 있고, 그 다음에 요코스카에 7함대 있으면서 서태평양하고 인도양을 커버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이미 힘이 투사되고 있어요. 근데 중국은 고작 해봐야 연영호라고 하는 걸 해서 지금 청도에 있는 북해함대 거기 배치돼 있고, 지금 산동호라고 하는 거 이제 만들어서 아마 그게 닝보 쪽에 있어서 소위 동해함대에 배치가 될 거예요. 그 2대밖에 없어요. 지금 3번째 항공모함을 건설 중에 있는데 그냥 게임이 안 돼요. 핵무기 미국은 지금 6,000개 넘어요. 중국 350개밖에 되지 않아요. 전략폭격기 뭐 그건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미국에 참, 제가 미국을 연구하면서도 지금 참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게, 지금 현 시점에서 군사력에서도 지금 게임이 안 되는데 중국이 왜 미국은 중국의 위협을 그렇게 부각시키느냐. 요즘 제가 자꾸 보는 경우, 요즘 미국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미국의 군산복합체들이 지금 그러는 것 아니냐, 밀리터리 인더스트리얼 컴플렉스가 그러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요즘 자꾸 들어요. 근데 지금 이런 건데, 이런 상황에서 그럼 현상 유지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세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하나는 cold peace, 차가운 평화 상태로 계속 긴장 속으로 유지되는 것. 두 번째는 대타협을 통한 양두 지도 체제예요. G2 모델이죠. 중국과 미국이 대타협을 해서 두 강대국이 협력하면서 세계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신냉전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걱정이 지금 미중 관계라고 하는 게 차가운 평화와 신냉전의 경계선상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미중 관계가 이제 패권이냐 아니냐 할 때 우선 첫째는 미중 관계의 큰 문제점이라는 건 그래요. 우리가 스펙트럼을 쭉 보면은 미국이 중국에 관여, 인게이지먼트를 하죠.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코퍼레이션, 협력하죠. 협력에서 조금은 컴피티션, 경쟁이 있죠. 경쟁이 넘어서면 라이벌, 필적 관계가 되는 거죠. 라이벌이 넘어서면 적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요 스펙트럼에 다 지금 공존해 있는 거예요. 요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미중 관계 얘기를 할 때 아마 여러분 그 하버드 대학의 그라함 앨리슨 교수가 얘기하는 튜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튜키디데스라고 하는 사람은 고대 히랍의 역사가예요. 이 사람이 스파르타와 아테네의 전쟁, 거의 30년 넘은 전쟁을 기록한 게 펠로포네스 전쟁사라고 하는 것이고, 그때 나타난 게 뭐냐면 스파르타는 그때 내륙에 있으면서 패권국이었어요. 아테네는 조그만 해양 도시인데 갑자기 상업이 흥하면서 아테네의 힘이 부상이 되는 거예요. 스파르타가 그걸 위협으로 느껴요. 그래서 새롭게 등장하는 도전국 아테네에 대한 위협인식과 공포, 그것이 결국 두 국가의 전쟁으로 이끌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똑같은 문제가 지금 뭐냐면 미국이 패권국이에요. 근데 미국의 국력 신장의 속도는 상당히 더디어지고 있어요. 반면에 중국은 도전국인데 중국 도전국의 국력 신장의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빨라지는 도전국 중국이 미국이라는 패권국 호랑이의 꼬리를 밟는 순간 큰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이제 하나 추가적인 조건이 있어요. 도전국 중국이 자기가 처한 국제적 위상에 대한 불만족도가 많아야만 전쟁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국력이 신장되더라도 그거에 따라서 미국이 중국을 인정해주고 그럴 경우에는 불만족도가 적으니까 미국하고 전쟁할 이유는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세력전이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 국제 정치에서 자주 일어났었어요. 1914년 1차 세계대전도 영국과 패권국 영국과 도전국 중국 사이에서 일어난 것이고, 청일전쟁 같은 것도 당시에 지역 패권국인 청나라의 국력의 신장 속도는 더디거나 쇠퇴하고 있었고, 명치 유신 후에 국력이 신장하는 일본의 국력 신장은 빨라지면서 그래서 발생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걱정은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이런 세력 전이 과정에서 큰 전쟁을 벌일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근데 미국에서는 지금 중국이 위협을 아주 강조를 하죠. 근데 반면에 중국은 뭐냐? 우리는 패권에 관심이 없다. 중국 공산당 당헌당규와 중국 헌법에는 우리는 패권을 반대하는 반패권 세력으로 우리는 규정돼 있다. 응? 전혀 관심이 없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제 미국의 인식은 지금 바이든 행정부도 똑같은데 중국이 우선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지역 패권을 구축한다면 결국 세계 패권으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에서 패권을 갖는 것을 우선 봉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나온 것들이 있다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제 소위 아시아 회귀 전략이니 인태 전략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코로나 이후에 지금 미중 갈등의 주요 쟁점은 하나는 기본적으로 지정학적 대결이 있고, 두 번째는 지경학적 대결이 있고, 세 번째는
기술 민족주의 충돌이 있고, 네 번째로는 이념과 가치 충돌이 있거든요. 요걸 한 번씩 보죠. 요거는 뭐 지나가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냉전 얘기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작년 7월 23일 날 마이클 폼페오 국무장관이 닉슨 기념관에서 상당히 중요한 연설을 해요. 그게 많은 학자들은 그것을 신냉전의 선포라고 보는 건데, 마이클 폼페오가 어떤 주장을 하느냐면은 이 코로나 문제가 무엇 때문에 생겼느냐. 그게 우한에서 발생했다.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를 왜 중국이 통제를 못했느냐. 그걸 은폐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누가? 중국 공산당이. 리원양이라고 하는 의사가 신고를 했는데도 그걸 묵살하고 오히려 유치장에 집어넣고, 그래서 이걸 은폐하려고 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다. 그러면 가만히 보면 이 코로나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중국 공산당에 있는 거다. 중국 공산당은 중국 인민의 적이다. 그뿐 아니고 중국 공산당은 세계를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세계를 바꾸기 전에 우리가 중국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 중국을 바꾸는데 뭐가 필요하느냐? 중국 공산당을 타도해야 된다. 자, 이 반공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반공주의라고 하는 이념적 변수가 밖에 나오게 되면서 지금 미중 대결을 신냉전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냉전을 정의 내릴 때는 소련 공산주의하고 미국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두 이념 진영 간의 대결이었거든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미중 대결이라고 하는 것을 그 이념의 프레임을 갖고 접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얘기를 할 때 그 신냉전 얘기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제일 큰 거는 지정학적 충돌이에요. 그러면 지금 미국의 인식은 중국이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부터 야금야금 패권적 팽창을 할 것이다. 이걸 막아야 된다. 그러면 대만 해협에서 막아야 되고, 남중국해에서 막아야 되고, 동중국해에서 막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한반도에서 막아야 된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뭐 쿼드도 해야 된다. 나토식의 동맹 체제를 이 지역에 만들어서 중국을 봉쇄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과정 속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 이제 군비 경쟁은 상당히 심화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제일 걱정하는 건 지금 대만 해협이에요. 사실상 그 모렐이라고 하는 전 CIA 국장하고 부국장하고 윈넨펠드라고 하는 전 태평양 함대 사령관 했던 두 사람이 작년 8월에 재미있는 연구 보고서를 냈어요. 중국이 마음 먹고 대만을 치면은 대만이 4일 이내에 넘어간다고 봐요. 그러니까 1단계 첫날은 전자전 전개해갖고 대만의 모든 통신 시설을 와해시킨 다음에, 둘째 날은 기본적으로 전투기들 와갖고 대만을 초토화시키고, 세 번째 날은 중국 해병대가 대만에 상륙하는 모델을 갖고 있는데, 그게 3일에서 4일 정도면은 대규모 그런 작전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손쓸 시간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미국은 지금 걱정이 많아요. 지금 백악관에서 뭐 반대표 회의도 연다 한다라고 하는 게 다른 이유 때문에 아니고, 대만에서 메이저 주요 위기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러면 대만이 지금 반도체 공급의 주요 국가인데 엄청난 반도체 소위 수급의 차질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책을 마련한다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정학적인 변수죠. 지금 한반도도 북핵 문제 해결이 잘 안 되는 상태에서 한반도 전쟁이 일어나면 결국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에서 붙게 되는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동중국해에서는 미국하고 일본하고 중국이 붙겠지만, 지금 미국이 약속한 게 만약에 센카쿠, 조도 갖고서 중국이 군사행동하게 되면 미국은 자동적으로 일본을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동중국해에서도 결국에 미국이 자동적으로 개입하게 됩니다. 남중국해는 말할 필요가 없고, 남중국해는 미국 입장에서는 황행의 자유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만약 중국이 군사행동하면 우리도 군사적으로 대응하겠다. 남중국해만 하더라도 사실은 국지적 전투가 될 수 있는데, 대만 해협이나 한반도라든가 이쪽에서 하게 되면은 확전이 상당히 쉬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정학적인 지금 걱정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경학적인 갈등도 이제 뭐냐. 지금 미국이 불만은 그거예요. 첫째는 중국이 가격을 덤핑하면서 미국에 수출 많이 해갖고 미중 간의 무역 적자가 너무 커졌다. 매년 3천억 불 이상 난다. 이거 관세 매겨서 수정하겠다. 그래서 관세 정쟁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중국이 불공정 무역 관행을 너무 많이 한다. 그걸 고쳐야 되겠다. 세 번째로 이제 등장이 되는 것은 결국에 뭐냐면 통화 패권 문제예요. 미국이 달러 패권을 갖고 있잖아요. 중국은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유엔화, 국제화를 노력을 했어요. 그건 잘 안 돼요. 요즘은 디지털 통화를 통해서 미국이 통화 패권을 극복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1대1로라고 하는 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대1로라고 하는 것은 과거 실크로드를 재현시키겠다. 그래서 육상 실크로드는 남쪽으로 저기 시안에서 우rum치 통해서 타슈켄트, 이렇게 사마르칸트, 부하라 이렇게 해서 이란 쪽으로 가는 남방 실크로드와 북방은 시안 쪽에서 쭉 해서 카자흐스탄 쪽으로 해서 저기 유럽으로 가는, 그 남쪽은 이제 터키가 이제 마지막으로 가고 유럽 쪽으로는 쭉 가게 되면 네덜란드까지 가는 이런 식의 육상 실크로드를 열겠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명나라 때 정화가 갔던 길을 따라서 해상 실크로드를 만들겠다. 요즘 와서는 북극해가 녹으니까 북극해 실크로드를 만들겠다. 그리고 요즘 5G로 화웨이가 유명해지니까 디지털 실크로드를 만들겠다. 그리고 요즘 코로나 사태가 나니까 1대1로 참여하는 국가들에게 백신도 공짜로 주고 지원해 주겠다고 하면서 공공보건 실크로드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경제적 행위가 아니고 전략적 행위로 보는 거예요. 5대양 6대로 그런 1대1로를 통해 갖고 처음 더 이제 확산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의 대응은 뭐냐? 이 중국을 고립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나온 게 디커플링이 나오는 거예요. 탈동조화. 그러니까 전 세계 공급 사슬망에서 중국을 빼자. 중국에서 부품 생산하는 거 그거 갖다 쓰지 말고, 그리고 우리 부품들 넣어서 중국에서 조립해서 수출하는 요 과정에서 중국을 빼자. 그러면서 간접적으로 한국이나 일본 이런 미국의 우방 국가들한테 중국하고 무역과 투자하지 말라는 압박을 트럼프 때 줘왔거든요. 아마 바이든 때도 그 압박은 계속될 거예요. 그래서 그 디카플링이고, 그러니까 이제 시진핑은 이따가 쌍순환 전략으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도 무역 그렇게 무절제하게 안 하겠다. 무역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내수 중심으로 가겠다. 그리고 무역이라고 하는 것도 선택적으로 하고 투자도 선택적으로 받을 거고, 그리고 이거 하려고 하면 우리가 과학기술이 필요한데 과학기술에 투자를 많이 하겠다. 이렇게 지금 대응하고 있는 건데, 그러나 뭐 핵심은 결국 제가 볼 때는 관세 비관세 장벽을 쓰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일어나고 통화 패권을 갖고 양자 다툼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1대1로 문제를 갖고 경제적 공간과 지정학적 공간 확보를 위해서 지금 대결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 다음 중요한 문제는 사실 이게 경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예요. 기술 패권의 문제예요. 또는 기술 민족주의 충돌 문제예요. 이 기술 문제는 4가지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은 경쟁적 문제예요. 우리가 그 일본 경제신문이라고 있어요. 니케이라고 하는 데가 매년 10대 첨단 기술에 대해서 국제 특허 건수가 어느 나라가 많나를 이렇게 통계를 해요. 2018년 이후에 10개 핵심 기술, 여기에서 뭐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5G부터 시작해서 드론 뭐 이런 게 다 들어가는데 10개 분야 중에서 9개가 중국이 1등이에요. 그것도 압도적 1등이에요. 미국은 퀀텀 컴퓨팅, 양자 계산에서만 아직도 1위를 차지해요. 그 다음은 다 미국이 2등이에요. 그게 미국이 겁낼 수밖에 없죠. 경제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과학기술에서 결정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SCI 등재 논문 수 미국이
중국에 압도적으로 중국이 미국에 압도적으로 우수해요. 과학자, 엔지니어 수 중국이 압도적으로 우수해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경쟁력 측면에서 미국에 교육 투자하고 과학기술 투자, R&D 투자하겠다고 지금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국가 안보에 주는 함의예요. 지금 5G 같은 걸 지금 미국에서 저렇게 하는 이유가 국가 안보에 대한 위험도 때문에. 그 프랑스 언론이 재미있는 기사를 쓴 게 있어요. 왜 미국이 파웨이를 그렇게 때리고 있느냐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그분 기사를 보면 2013년에 National Security Agency, 미 안보국이죠. 거기에 이제 쉽게 해서 통신 정보와 암호 정보를 수집하는 데예요. 그러니까 사이버 해킹도 이제 그런 데서 하는 거죠. 거기서 자이언트 샷이라고 하는 비밀 공장명을 폈는데 그게 화웨이의 통신망에 침투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어가면 중국 인민해방군 동향을 알 수 있고, 이란과 파키스탄이 화웨이 5G 통신 장비를 쓰는데 거기도 침투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 건데 침투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그 미국이 침투 실패했다는 건 결국에 화웨이 기술을 갖고 미국을 침투할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때부터 시작이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건 영국이 자기들 통신 보안 시스템을 화웨이에다 부탁을 해서 화웨이가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군사 기밀 같은 거 빼낼 수 있죠. 심지어 개인 프라이버시까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술 문제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기술 표준이에요. 중국은 중국 표준 2035라고 해서 2035년까지 핵심 기술들의 70%를 중국 기술로 국제 표준을 삼겠다고 지금 목표를 세워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국제 표준이 왜 중요하느냐? 지금은 가령 GPS는 미국 시스템이에요. 황법 장치, 위성 황법 장치. 근데 지금 백두 시스템이라고 해서 바이두 중국계 지금 30%를 점유해요. 중국은 계속 치고 나올 거예요. 5G 보세요. 2G까지 퀄컴이 거의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다가 5G 하면서 지금 화웨이가 치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그 분야의 기술 표준을 선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 표준이 간단한 예는 그거예요. 우리가 전기 콘서트 고를 때 110해서 넣는 게 있고 220이 있잖아요. 전에는 110이 주종이었죠. 미국하고 일본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220이 지금 표준이 되고 있어요. 전 세계 국가들이 미국, 일본 빼놓고는 다 220을 쓴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정부도 220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게 대표적인 표준인데 그 표준 싸움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권위주의 문제를 들고 나와요. 그건 토니 블랭큰 국무장관이 제일 그걸 강조하는 건데, 지금 중국에서 핵베이준이니 알리바바니 이런 데서 지금 홍채 인식, 안면 인식, 그 다음에 CCTV를 만들고 결국 홍콩, 위구르, 티벳 이런 데서 민주주의 운동 또는 인권 탄압을 하는데 그게 악용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런 기술 넘어가는 걸 막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 네 분야에서 이제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가치와 이념 충돌인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념의 문제, 중국 공산당 타도를 들고 나오진 않아요. 그만큼 이제 현실적 감각이 있으니까. 그러나 지금 위구르 인권 문제, 홍콩 민주주의 문제, 이거는 지금 계속 들고 나오고 있고 아마 더 강하게 들고 나올 거예요. 소프트파워는 이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하나 빠진 게, 그럼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뭘 할 것이냐? 바이든 행정부는 아마 3C, 3C 정책을 펼 거예요. 3C는 뭐냐? 소위 cooperation, 협력, competition, 경쟁, confrontation, 대결. 세 가지로 나올 거예요. 그럼 어느 분야는 협력할 건가? 기후변화, 코로나, 대량살상 무기 확산 방지, 북한 핵, 이란 핵. 이거는 미국이 중국하고 협력하려고 할 거예요. 경쟁은 어느 부분에서 하느냐? 무역과 기술에서는 경쟁할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표현을 쓰냐면 이 두 분야에서는 extreme competition, 치열한 경쟁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confrontation, 대결은 어느 분야에서 할 건가? 가치와 지정학 분야에서는 대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트럼프 때처럼 그냥 일방적인 반중 정서나 정책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반가운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이 접근 자체에 문제점이 많죠. 왜? 지금 이번에 알래스카에서 2+2 미팅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양제츠 국무위원하고 정치국원하고 토니 블랭컨하고 이제 논쟁을 벌이고 한 게 미국 측에서 결국에 가치와 지정학 문제를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결을 제일 앞에다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런 식으로 가치하고 지정학 문제하고 미중이 싸우게 되면 협력이 어려워져요. 그리고 경쟁도 대결로 전환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뭐 이거에 대한 논쟁은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이럴 때수록 한미동맹 강화해야 된다. 응? 중국 공산주의 국가 아니냐. 6.25 때도 참전하고 그리고 사드 때도 우리에게 아주 못되게 굴고 우리는 동맹과 같이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고 어떤 역사가 분들은 오래된 역사를 봐라. 17세기 인조 때 결국 우리가 뜨는 청나라를 우습게 보고 지는 명나라를 숭상하다가 삼전도에서 구고드, 삼배 구고드 우리 인조 왕이 3번 큰절하고 9번 코토 그저 누굽니까 영화 배우가 누구죠? 이해춘 선생 아들이 이름이 이덕화가 그때 인조왕으로 와서 그 홍태지 앞에서 이제 9번 머리를 찢는데 이마에서 피가 절절 나오는 그게 지금도 영화가 생생한데 그런 삼전도의 수모를 기억하자. 그러니까 지금 뜨는 중국에 편승하는 게 낫지 지는 중국에 배팅하지 말자라고 하는 특히 역사학자들이 그 주장을 해요. 세 번째로는 어떤 분들은 야 우리 홀로서기 하자. 미국 중국에 너무나 우리가 치였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강경 세력들은 우리도 핵무장 해갖고 중간 세력 국가로 우뚝 솟아서 미중에 흔들리지 않은 국가가 되자. 또 아주 소극적이나 또는 상당히 평화 애호적인 사람들은 이 기회에 우리가 영세 중립국 선언해버리자. 그래서 강대국 진영 외교에서 벗어나자.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네 번째가 이제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다 원하는 거죠. 미국하고는 동맹하면서 중국하고는 전력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자. 그리고 미중이 싸울 때까지는 그때까지 계속 그 노선으로 가자. 그게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최선의 방법이다. 저도 거기에 동조해요. 그러나 문제는 미중이 사이가 좋았을 때는 가능해요. 김대중 대통령 때처럼. 그때는 클린턴하고 장쩌민 사이가 아주 좋았거든요. 또 김대중 대통령이 장쩌민하고도 사이가 좋았고 클린턴하고도 사이가 좋았고 그때는 그게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처럼 막 미중이 첨예한 대결을 할 때는 가능할 것이냐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건 초월 외교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영어로는 transcending diplomacy인데 우리가 이렇게 미중이 싸우는 걸 옆에서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 한국이 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자.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신냉전으로 들어가면 한국만 손해보는 게 아니고 일본도 손해, 호주, 카나다, 그 다음에 영국, 독일, 프랑스 전부 다 어려워진다 이게. 이들이 동맹은 미국하고 하지만 경제는 전부 다 중국하고 많이 하거든요. 신냉전이 오면은 그게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 엄청난 타격을 주고 또 우리 한국같이 이제 신냉전의 최전선에 있는 나라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도 우리가 직면하게 되니까 그걸 막자. 그래서 신냉전의 대두를 막는데 한국의 외교적 노력을 하자. 그런데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 아까 말했던 중견국가도 협력을 하자. 그런데 이들이 공통 분모는 뭐냐? 다 미국의 동맹이다. 그럼 우리도 한미동맹을 계속 유지하자. 그러면서 우리가 동맹을 유지할 때 미국은 우리 말에 기울일 거라고 보거든요. 또 중국도 우리가 미국에 영향력이 있으면 중국에도 영향력을 미치고 그걸 한국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중견국들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자. 그럼 그거 구체적으로 뭐냐? 가령 이런 거예요. 자, 무역 분쟁이 있으면 우리들 국가가 나서서 세계 무역기구 시스템으로 가자. 다자주의로 가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의 큰 쟁점이 사이버 안보거든요. 그러면 사이버 안보에 관한 국제 규범과 국제 레짐, 체제를 좀 만들자.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 우리가 지금 동북아 방역 시스템 같은 거 한국 정부가 제안했는데 그걸 다른 중견 국가들 협력해서 WHO하고 보완적인 그런 국제 방역 레짐을 만들자라고 또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유는 우리가 미국 동맹이고 미국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인식이 많아요. 여기에는 어떤 또 인식이 깔려 있느냐? 미국은 항상 옳다라고 하는 인식이 많이 따라 있는 거예요. 근데 역사를 보면 미국이 항상 옳은 게 아니거든요. 얼마나 잘못된 전쟁을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희생시켰습니까? 지금 전 미국이 지금 중국 대중 정책을 전 옳은 정책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럼 동맹이 나서서 미국 보고 아니라고 얘기해줘야 돼요. 미국만 힘든 게 아니고 우리도 동반 희생을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미국하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국 필요하던 게 아주 스마트 디플로마시, 명민한 스마트 외교를 해야 되고 원칙에 기초한 용기와 결기 있는 외교를 해야 되고 국민적 합의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안과 밖에 널리 알리는 공공 외교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대로 강대국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서 우리의 자율성을 잇는 것보다는 우리가 국제적 협력을 통해서 그런 다자주의를 복원시키고 그 협력과 통합에 열린 지역주의를 만들 수 있다면 저는 지금의 거센 파고를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선생님께서 이 코로나 사태가 촉발한 정치, 경제, 사회적 충격과 국제 정치적인 영향, 그리고 세계 질서의 미래 시나리오, 그리고 미국과 중국 사이의 신냉전 구도의 어떤 대두 현상, 그리고 미중 대결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 특히 이 전략적 선택지의 어떤 모색으로서 초월적 외교를 통한 새 질서 만들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 특강 들으시면서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기탄 없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나아가고 있는 방향으로는 안보는 미국, 이제 뭐 경제는 중국 같은 이제 안미 경중의 방향으로 쭉 나아가고 있는 느낌을 모두가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러한 상황이 언제까지나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양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거기에 이제 놓여져 있는 중간적인 입장이고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두 국가 간의 그 관계에 의해서 이제 많이 방향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 이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좀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러한 중립적인 방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간 앞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유지될 수 있을까라는 혹시나 예측이라든가 전망을 해보신다면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뭐 예측하기 상당히 힘들겠죠.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중립적 입장은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그 안미 경중,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고 하는 기존의 그 특징화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지금 미국하고 우리가 지금 미국이 우리 전체 수출액의 한 12% 차지하는데 그 적은 비중이 아니거든요. 미국이 사실상 두 번째 많은 우리의 무역 대상국이긴 한데 미국은 안보도 중요하지만 경제도 중요하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 중국이 우리 전체 무역액의 한 25%를 차지하니까 경제적으로 중요하죠. 그럼 안보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북한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하고 하는데 중국의 도움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지금 뭐 나중에 우리가 종전선언해서 평화협정,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협정 체제로 바꿔 나가는 과정에서도 중국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지역에서 뭐 군비 통제를 하고 신뢰 구축을 하는데도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처럼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고 하는 그런 역할 분담론적 접근은 제가 볼 때는 한계가 있고 둘 다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더 창의적인 외교를 해야 된다는 거고, 결국 우리가 갈 때까지는 계속.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이제 쿼드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쿼드에 우리가 가입을 해야 된다. 모든 언론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워싱턴에 있는 띵크탱크들이 그 주장을 하는데 저는 그런 주장이 참 문제가 있다고 봐요. 우선 미국이 공식 비공식적으로 우리에게 쿼드 참여를 요청한 적이 없어요. 요청한 적 없는데 우리가 왜 참여를 해야 됩니까?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너무 섣부르게 성급하게 미국하고 같이 가버리면은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미중 대결 구도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은 미중 대결 구도를 가급적인 지연시키는 그런 외교적 노력을 해야 되고, 미국과 중국이 싸우지만 하지 않은 입장에서 만나면 항상 얘기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풀어나가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입장의 선택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는, 내가 볼 때는 우리의 실존적 또는 사활적 이익에 그렇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은 왜 지금 미국 편에 지금부터 디클레어 하라, 선언하고 미국과 같이 가라, 그것이 우리 살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손익계산 문제도 있지만, 문제는 미중 관계를 개선시켜 주는 게 아니고 더 악화시켜 줄 수 있다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다른 시각이 있어요. 또 다른 질문이 있으면. 저는 이제 미중 이외에 이제 한일 관계에도 관심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제 최근 이제 저희 좌우 정권들의 대처로 일본 관계가 매우 악화된 상황인데, 이제 일본은 일본대로 한국은 한국대로 이렇게 서로를 혐오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뭐 불매 운동이나 군사적인 그런 협정 관계에서도 문제가 치닫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이 좀 친화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주 뭐 우리 100% 동의해요. 아까 제가 얘기하는 초월적 외교를 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거는 한국과 일본의 협력이에요. 한국 혼자서 안 돼요. 또 일본 혼자서도 안 돼요. 한국과 일본이 힘을 합치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우리에게 전략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파트너예요. 근데 일이 왜 안 되느냐? 저는 뭐 한국이나 일본이나 국내 정치하고 다 얽혀져 있어서 그렇게 그런 문제가 생겨나는 것 같아요. 지금 일본 입장은 그거거든요. 자, 위안부 문제는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하고 아베 내각이 합의를 해서 다 하는데 그걸 지켜라. 그리고 징용공 문제는 1965년 한일 국교 수교에 관한 기본조약에서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걸 지켜라. 그러면서 지금 우리 측에 얘기하는 것은 한국이 해결책을 갖고 우리에게 와서 보여줘라. 그럼 우리가 가부를 결정하겠다. 이건 옳은 방식이 아니죠. 우리 얘기는 오케이, 우리도 안을 갖고 할 테니까 당신도 안을 갖고 와서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중지를 모으자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일본이 너무나 일방적인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현실적으로 해법이 쉽지 않은 게, 지금 징용공 문제 같은 경우는 1심, 2심에서는 일본 피고 기업들, 미쯔부시 중공업이라든가 신일본 제철이 승소를 했단 말이에요. 3심 대법원에서 패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패소 결정을 따르는 게, 그건 법상식, 가장 간단한 법상식 아니에요. 근데 아베 내각에서 배상금 주지 말아라. 그 65년 한일 기본조약 위반하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안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걸 우선, 왜냐하면 1심, 2심에 참여를 처음부터 안 했다라고 하면은 그런 정치적 타결이 가능한데, 1심, 2심 참여를 하고 승소를 해서 그때는 기분이 좋았다가 3심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이 나오니까 우리 배상금 못 준다라고 하면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건 그거대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낸 것처럼 우리가 소위 일본 도움을 많이 받은 기업체도 또 넣고, 또 국민성금도 모으고 정부도 예산 일부를 넣고, 이렇게 해서 또 일본 기업들도 또 내고,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그 보전을 해주는 이런 방법을 하자고 하는데, 일본 쪽에서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일본에서는 지금 청와대를 박정희 때 청와대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청와대가 알아서 해결하려는데 청와대가 무슨 힘이 있어요? 아니, 지난 정부에서 그때 요 문제 때문에 관여했던 뭐 양승태 대법원장 전부 다 사법농단 때문에 지금 법정에 서 있는데, 청와대에서 사법부에 맥힙니까? 근데 여기에는 또 하나 우리가 법률적 미비점이 있죠. 그 국제법 중에서 보면 이제 나라마다 특히 식민지를 했던 국가, 식민지를 했던 그런 서구 국가들은 아미쿠스 큐라이라고 하는 법정의 친구라고 하는 법 조항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행정부하고 사법부 사이에 마찰이 있었을 때 사전 조율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미국 같은 데서, 자, 미국의 한 사람이 이제
2차 대전 때 일본 포로 수용소 들어가서 인간적 학대를 많이 당했다. 이거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다시 이제 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그래서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다가 제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미 국무성하고 협의를 해요. 자, 이런 소송이 왔는데 이게 국제법적으로 이게 타당하다고 보느냐. 그러니까 이제 법무부 일본 국무성에서는 1951년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의해서 그건 전부 다 타결이 된 문제이기 때문에 소송이 성립될 수 없다라고 의견을 준다고요. 그럼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에서 그걸 결국 완전히 각하시켰단 말이에요. 연방법원에서.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 제도가 없어요. 그게 대부분 식민지 했던 국가에서 배상보상 문제 나오는 데서 행정부하고 사법부가 협의하기 위해서 선진국에 있는 것들인데 우린 그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측에 누차 설명했어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물론 여기는 우리 문 대통령이 피해자 중심주의라고 하는 철학적 원칙도 있지만은 일본도 좀 융통성 있게 나오면 좋을 건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재작년 11월에 일본 TBS 동경 TV 나가서 1시간 20분 동안을 가지고 골든 타임에 제가 일본 언론인 학자 5명하고 조언자하고 질의응답을 하는데 그때도 난 그 얘기를 했어요. 나 일본 와서 느끼는 것은 왜 문재인 대통령을 반미, 반일, 친중, 친북이라고 그렇게 프레이밍을 만드느냐. 지금 그 프레임 갖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 정부 지금 아마 어저께 선거 난 거에 제일 좋아하는 게 일본 사람, 특히 일본 우파들이 좋아할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일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제가 2주 전에도 아사히 신문 인터뷰를 하면서 보수 정권이 와도 거기엔 달라질 게 별로 없다. 만약 거기에서 편법을 써갖고 일본에 양보를 해준다? 일단 광우병 때 촛불시, 박근혜 대통령 때 촛불시 당장 일어난다. 보수도 제일 못한다. 그러니까 일본도 좀 합리적인 정법을 찾아라. 그리고 우리 대통령이 사실상 아베 총리하고 전화통화 11번, 대면 회담 4번을 했거든요. 일본은 항상 평행선일 거예요. 우리 대통령 입장은 역사 문제는 시간이 걸리고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거니까 시간을 두면서 해결해 나가자. 그러나 국민들에게 설득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한일 간의 협력의 사례를 좀 만들어야 되니까 북핵 문제라든가 중국의 부상이라든가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가시적인 협력을 좀 하자. 아베 총리는 노, 다음에 일본말로 다음에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 역사 문제가 해결돼야 그런 협력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이제 복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난 아베 총리 그 하는 걸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모질게 구는데도 아베 총리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강조하는 게 우리 외할아버지 기시노브스키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아주 가까운 사이고 옛날 소위 만주국에 있었던 연이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희망을 버리지 않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첫날부터 반일 반미 친북 친중 이 프레임 갖고 하면서 그래서 이게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일본이 정말 어려운 게 일본의 혐한 세력들이라든가 한국 내 반일 세력들 이들의 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아요.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분 정도 더 질문. 네, 앞에. 우리 여학생은 질문 안 하는 모양이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치외교학과 1학년 재학 중인 조범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북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남북 관계에 있어서 최근에 또 북한이 미사일을 또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점점 이제 대립적 구도가 심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현실주의자들이 하는 말이 힘의 균형을 이뤄야 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핵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핵 정책을 채택하는 게 어떨지 질문 드립니다. 아주 좋은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근데 북한은 왜 핵을 가졌을까요? 핵무기를.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북한 사람들 얘기하는 거나 문헌을 보면은 미국이 핵 위협에 대해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핵무기 갖는다는 거거든요. 나는 그게 첫 번째 이유라고 봐요. 정권 지키기 위한 건 부차적인 거로 봐요. 왜냐하면 이북은 6.25 때 미군 폭격에 의해서 평양이 완전 초토화되어 있었거든요.
2차 대전 때 유럽에서 가장 피해가 많았던 게 독일의 과거 동독의 드레스덴 지역이에요. 드레스덴 지역보다 더 심한 폭격을 받은 게 평양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공포가 엄청나는 건데, 지금 이북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해 올 때는 결국에 핵무기로 공격해 온다라고 하는 인식이 강해요. 그러니까 평양 가서 지하철 같은 데 100m 이상 내려간 데서 지하철 만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어떻게 그런 건가? 우리가 1991년까지만 해도 미국이 여기서 전술핵 탄두를 950개나 갖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미국의 해구산 하에 있단 말이에요. 그 미 본토에서도 북한을 칠 수가 있고, 괌에서 전략 폭격기 갖고 3시간 만에 북을 칠 수가 있고, 또 여기 칠함대 갖고 있는 다양한 잠수함, 특히 핵추진 잠수함 속에서 잠수함 발진 탄도미사일을 갖고 있고, 북한 친구들 생각하기에는 이들이 언제라도 우리를 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이제 핵무기를 가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문제는 지금 북한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핵무기를 갖고 안 온 걸 부차적인 거로 봐요. 이미 미국의 핵우산하에 있기 때문에 한국이 뭐 가졌다고 해서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북이 걱정하는 거 미 본토에서 때리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든가 칠함대가 갖고 있는 잠수함 발진 탄도미사일 또는 괌에서 발진했을 때는 소위 폭격기, 이거에 더 관심이 있고 이걸 더 무서워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북에서 핵무기를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핵을 가진다라고 하는 게 짧은 시간에 빨리 가질 수도 없는 거고, 또 국제적 제약 때문에 안 돼요. 미국은 절대 핵을 가진 한국을 용인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동맹 안 하려고 그럴 거예요. 이유는 핵을 가진 한국이 미국 말 들을 이유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동맹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지죠. 그리고 우리 또 핵을 가지면, 우리는 북한 대상으로 하는 핵이라고 그러지만 일본과 중국은 자기들을 향해서 쓸 수도 있다고 보겠죠. 그러면 지금 중국 같은 데 이미 핵탄두 핵무기 수가 350개 넘어가고, 또 일본 내에서 핵무장을 또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그래서 자꾸 여기서는 우리가 핵무기를 독자 개발해야 된다. 미국의 전략 핵, 철수한 미국 전략 전술 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해야 된다. 또는 나토식의 핵 공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 다 현실성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거는 지금 미국하고 한미 연합 전력의 재래식 전략을 계속 꾸준히 강화시켜 나가고, 그리고 확장 억지력을 통해서 미국의 핵우산을 확실히 보장받게 해주는, 그러면서 결국 외교적 협상을 통해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해야지, 우리가 핵무기 갖는다, 무슨 전술핵 재배치한다, 핵 공유한다, 이렇게 해서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하여간 일부 언론, 뭐 조선일보 같은 데는 공개적으로 우리는 핵무장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핵무장 하면 쉽지가 않은 게, 핵무장 하려고 하는 그 순간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 결의안을 채택을 해요. 그러면 지금의 북한과 이란처럼 돼요. 그럼 한국 경제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국민들이 이걸 찬성할까요? 그리고 한미 원자력 협정도 그날부로, 우리가 군사적 목적으로 원자력 쓰게 되면 그날부로 한미 원자력 협정 중단이 돼요. 그리고 뉴클리어 서플라이 그룹이라고 해서 그 국제 원자력 기구 산하에 있는데 핵 연료 공급 그룹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한국은 우라늄이 안 나오잖아요. 북한은 우라늄이 있어요. 거기서 우리한테 지금 원자력 발전 쓰는 우라늄 공급하는 걸 또 차단시켜요. 그 원자력 산업 완전 초토화되는 거고, 수출 경제는 완전히 죽고, 우리가 또 계속 핵무기 또 더 맞은해지면 지금 북한이 당하는 것처럼 모든 수준에 있어서 제재가 가해지죠. 지금 북한 같은 데는 지금 석유가 1년에 50만 배럴밖에 허용이 안 돼요. 그 북한 죽으라는 얘기예요. 한국이 하루 석유 사용량, 정제유 사용량이 200만 배럴이에요.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서 50만 배럴밖에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핵무기를 몰래 개발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의 북한이 우리 미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 주장하는 건 이스라엘 모델에서 이스라엘은 지금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스라엘식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미국하고 동맹 강화해야 된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은 유대인 로비가 미국에 없죠. 만들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쉽진 않을 거예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우리 젊은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 뭐 좀 이렇게 좀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간단히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뭐 여러분이 미래의 주인이고 우리는 곧 지나갈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심되는 세상이 좀 왔으면 해요. 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저는 요즘에 내 국제 NGO를 지금 세종용수 말고도 핵 확산 방지 및 핵 군축 을 위한 아시아 태평양 지도자 회의라고 하는 그런 NGO의 지금 부의장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의장은 게렛 에반스라고 호주 외무장관 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거기서 지금 인턴들, 주니어 펠로를 쓰는데 다 지금 20대예요. 너무나 일을 잘해요. 솔직히 우리 박사 받은 사람보다 더 잘해요. 야, 한국이 이렇게 변했구나. 내가 옛날 대학에서 가르칠 때, 저도 이제 정년한 지 6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야, 우리 20대들 정말 능력 있고 탁월하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희망을 걸어요. 그래서 좀 우리 20대에 대해서 뭐 비판적인 사람도 많지만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힘이 있다고 보고, 근데 이제 그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건데, 그게 정부의 역할이고, 우리 같은 선배들의 역할이고, 대학의 역할인데, 나는 놀랐어요. 참, 주어진, 뭐 하여간 작업들 정말 똑부러지게 잘 만들어 놓고, 우리 지금 나이 든 사람들은 가령 홈페이지 같은 거 만들 줄도 사용할 줄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요즘 20대들 만들면 아주 정말 놀라울 정도로 잘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최근에 와서는 특히 옛날 대학에서 가르칠 때보다 요즘 일을 같이 해보니까, 우리 젊은이들에게 정말 기댈만 하다, 베팅할 만하다. 그래서 세종연구소도 제가 지금 그런 식으로 이제 인턴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지금 많이 뽑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 세종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런 게 있으면 꼭 어플라이를 하세요. 그때는 또 저 얘기를 꼭 하시고, 또 그렇게 하면 또 이게 또 특혜 준다고 얘기 나오겠지만은, 그래도 뭐 모든 걸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하면 되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